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 소아과의 최영배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봄빌레번 디지즈의 두 가지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말씀드리고 먼저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치료는 특히 프로필락시스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는 가장 흔한 이네리티드 블리딩 디스오더로서 본 빌레브란트 팩터의 양적인 부족 혹은 기능의 이상으로 야기됩니다. 현재 프리밸런스는 제너럴 파퓰레이션의 한 1 내지 2%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1926년에 이분이 이제 본 빌레브란트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올랑드 지방의 뽀글로 지방에 있는 한 시비어 블리딩이 있었던 패밀리를 소개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게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는 본 빌레브란트 팩터가 제일 중요한데, 본 빌레브란트 팩터는 셀과의 결합, 특히 이제 플레이트릿과의 결합을 또 하는 작용을 하고 팩터 8의 캐리어스의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클럿을 형성해서 블리딩을 이제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정상적인 블러드 베슬 월에서는 이렇게 본 빌레브란트 팩터가 코일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미지를 받게 되면은 이 코일링된 본 빌레브란트 팩터가 이제 멀티머가 풀리게 되고, 혹은 콜라겐이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피세포에서. 그러다 보면 이 콜라겐과 본 빌레브란트 팩터가 결합을 하게 되고 혈소판과 결합을 돼서 이러한 플러그 포메이션을 형성해서 결국엔 출혈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 빌레브란트 팩터는 이게 팩터 8의 캐리어스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주로 이 부위에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타입 1, 2, 3로 분류하는데, 타입 1은 본 빌레브란트 팩터의 양적인 부족. 최근에 이제 타입 1C라고 해서 그 본 빌레브란트 팩터가 클리어런스가 증가돼서 생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타입 2는 본 빌레브란트 팩터의 기능의 이상, 타입 3는 본 빌레브란트 팩터가 아예 없는 것을 타입 3로 합니다. 타입 2는 이제 기능의 이상인데,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간단히 보면은 타입 2A 같은 경우는 멀티머가 부족한 거, 타입 2B는 게인 오브 펑션으로 인해서 본 빌레브란트 팩터가 혈소판과 너무 결합을 많이 해서 너무 잘해서 오히려 출혈이 생기는 것, 2M 같은 경우에는 본 빌레브란트 팩터가 혈소판이나 콜라겐과의 결합이 잘 안 되는 거, 타입 2에는 앞서 말씀드린 팩터 8의 이제 캐리어인데 본 빌레브란트 팩터가 팩터 8과의 결합이 잘 안 돼가지고 종종 이러한 경우에는 혈우병으로 이제 오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입 2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건 다 가상의 케이스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7세 여자 환자이고 시비어 아이언 디피션시 아네미아가 있었습니다. 헤모글로빈 한 5.4 정도로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 환자가 17살인데 12살부터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이언 디피션시가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5년간요. 이 환자는 이제 헤비 맨스트루얼 블리딩이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패드를 너무 젖을 정도가 돼가지고 학교에서라든지 그 외에 가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자세히 물어보니까 멍도 잘 들고 코피도 잘 났었다고 하네요. 이 환자는 결국에는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입니다.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의 진단은 많이 좀 늦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에서요. 그래서 헤비 맨스트루얼 블리딩이 이제 그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 여성에 있어서 첫 심텀인데, 이게 임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까지, 알아챌 때까지 거의 한 16년 가까이 걸린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를 진단되는데 평균 나이가 보통 33세로 굉장히 느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헤비 맨스트루얼 블리딩은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 여성에 있어서 중요한 임상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 스터디에서는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의 100여 명의 여성을 조사해봤더니 약 95%가 메노랄지아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었고, 헤비 맨스트루얼 블리딩이 있는 여성의 약 20%가 여러 가지 블리딩 디스오더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 이런 블리딩은 맨스트루얼 동안의 여러 가지 페인의 문제, 아이언 디피션시 아네미아, 입원, 데일리 액티비티의 제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제한, 학교라든지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의 여성은 여러 가지 산부인과적 문제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를 제대로 진단되지 못한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이른 나이에 히스테렉토미라든지 어블레이션 같은 것을 했다는 보고들도 있고, 또한 본 빌레브란트 디지즈 여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임신과 관련된 문제, 출혈로 인해서 뭐 유산을 한다든지 임신 동안에 출혈이 있다든지 혹은 포스트파툼 헤모리지 같은 다양한 산부인과적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잘 진단을 해서 잘 치료하게 되면 이 환자 같이 타입 1으로 잘 진단해서
DDABP를 잘 치료하다 보면은 환자도 이제 행복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빌리아드 디지즈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환자 케이스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15세 여자 환자고 소아과에 헤마톨로지 온콜로지 외래로 왔습니다. 15세 여자였었고 헤비 menstrual 블리딩이 매달 약 10에서 12일 정도 지속되는 환자였습니다. 또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보니까 에피스타시스가 40분 이상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가족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2021년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환자가 왔을 경우에는 블리딩 어세스먼트 툴이라는 것을 사용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우 프로바빌리티인데 이거는 결국엔 1차 기관, 의원 같은 데서 이렇게 출혈이 있었다고 온 환자들은 저희 이 환자를 과연 검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제 고민이 있을 때 먼저 블리딩 어세스먼트 툴을 사용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검사를 해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어덜트 어문에서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ISTH SSC에서 나온 이 블리딩 어세스먼트 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만 따온 것이 이거마도 굉장히 많은데 QR코드도 만들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노멀 레인지는 어덜트 메일 같은 경우 0에서 3점까지 정상, 피메일 같은 경우 0에서 5점까지 정상, 칠드런 같은 경우 2점까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본빌리아드 디지즈라는 건 아니고 블리딩 디스오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워크업을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헤마톨로지스트인데 이렇게 출혈이 있어서 의뢰가 되었다던가 하면은 그럴 때는 블리딩 어세스먼트 툴 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이제 검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친척 중에서 이렇게 본빌리아드 디지즈가 있는데 출혈이 있어서 저한테 왔다고 하면은 내원을 했다고 하면은 그럴 땐 그냥 바로 검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제 랩을 했습니다. 랩을 했더니 CBC를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9.1로 떨어져 있고 MCV가 51로 작은 거 봐서는 이제 아이언 디피션시 아니면 강력히 의심되고 APTT가 59초로 늘어나 있습니다. 본빌리아드 팩터 안티젠이 0.49로 약간 감소돼 있고 리스토세틴 코팩터 액티비티는 0.55로 체크되었습니다. 이걸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안티젠 레벨 0.49로 동일한데 이번에는 리스토세틴 코팩터 액티비티가 아니라 GP1BM이라는 검사를 했고 0.42가 나와서 안티젠 대 액티비티 레이시오가 0.85로 0.7보다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전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본빌리아드 레벨, 안티젠 레벨이 0.3 미만일 때는 출혈이 없어도 본빌리아드 디지즈로 진단하라는 것이 바뀐 점이고 또한 0.5 미만이더 출혈이 있는 환자가 0.5 미만일 때는 바로 타입 1 본빌리아드 디지즈로 진단할 수 있다가 가장 바뀐 내용 같습니다. 이전에는 컷오프 밸류가 0.3 미만일 때만 진단했었는데 0.5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작년에 나온 거긴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빌리아드 디지즈 환자를 놓치지 말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심이 되는 환자는 다 진단해서 제대로 치료하자는 게 이번에 가이드라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2020년 가이드라인의 진단 알고리즘을 보시면 일단 안티젠 레벨이 0.5를 넘어가면 본빌리아드 디지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0.3 미만일 땐 당연히 맞고 아까 말했듯이 0.5 미만이고 출혈이 있을 때도 본빌리아드 디지즈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안티젠과 액티비티 레벨을 이제 봐서 0.7 이상일 경우엔 타입 1 본빌리아드 디지즈고 0.7 미만일 때는 타입 2 본빌리아드 디지즈를 생각해서 그 맞는 서브타입을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바뀐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이제 액티비티를 본빌리아드 팩터 액티비티를 검사할 때 리스토세틴 코팩터 액티비티를 검사를 하라고 했었었는데 이건 말고 새로운 검사인 GP1BM이라든지 GP1BR과 같은 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검사 방법을 바꿨냐면은 이 리스토세틴 코팩터 액티비티가 검사할 때마다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크고 똑같은 환자를 똑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차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이 검사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검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본 검사이긴 한데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나왔던 검사이긴 합니다. 2015년에 나온 리뷰 아티클인데 이때도 이런 검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이제 본빌리아드 팩터의 액티비티를 검사하는 항목들이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리스토세틴 코팩터 액티비티가 검사하는 방법은 환자의 그 플라즈마에 있는 본빌리아드 팩터 멀티머와 리스토세틴과 그 GP1B
그 리셉터가 있는 혈소판을 넣고 이것이 결합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검사가 리스토세틴 컴팩트 액티비티고 현재 이제 대부분 기관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검사는 뭐냐면 리스토세틴 넣는 건 동일한데 혈소판 대신 리콤비넌트 GP1B가 있는 파티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검사하는 방법이 GP1B-R이라는 검사이고 GP1B-M이라는 검사는 리스토세틴 대신에 리콤비넌트 GP1B를 넣어줍니다. 이건 게인 오브 펑션을 통해서 결합을 굉장히 잘하는데 여기와 결합을 잘하는 안티바디를 붙인 파티클을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전 자체는 이제 비슷한데 한마디로 결합을 더 잘 시키는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그 액티비티를 보는 검사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는 바뀐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이제 안티젠과 액티비티 레이쇼가 0.5 미만일 땐 타입 2로 진단했었는데 바뀐 게 0.7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번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를 높이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폴스 네거티브가 0.5일 때 훨씬 높기 때문에 0.7로 늘린 게 이번 가이드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는 바뀐 것이 이 지네틱 테스트의 전진 배치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 지네틱 테스트 같은 경우 검사를 해보고 거기서 뭔가 잘 맞지 않았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지네틱 테스트를 먼저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입 2B 본빌레벤 디지즈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디지즈는 아까 설명을 했지만 혈소판과 결합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특히 이 타입 2B 본빌레벤 디지즈는 출혈이 좀 많은 편인데 이 환자에게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만약에 데스모프레신 갓을 줘버리면 오히려 본빌레벤 팩터가 쫙 나오면서 혈소판과 쫙 결합을 해서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더 심해서 출혈이 더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유전자 검사를 가장 먼저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온 2014년에 나온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타입 2 본빌레벤 디지즈의 경우에는 로우 도즈 리스토세틴을 넣어줍니다. 이때는 이제 결합이 쫙 늘어나면 타입 2B로 진단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바뀐 2021년 가이드라인은 이런 것보다는 먼저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보라고 바뀐 점이 이제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는 이제 타입 2N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본빌레벤 팩터와 팩터 A 그 결합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헤모필리아로 의심될 수 있는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도 지네틱 테스트와 바인딩 테스트가 같은 레벨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네틱 테스트 같은 거는 정확하긴 하겠지만 이제 비용이 비싼 점이 있을 테고 바인딩 테스트 되는 병원도 있고 안 되는 병원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동일선상에 놔서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하도록 권고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시 그 환자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안티젠 레벨이 0.49면은 안티젠 레벨이 0.5 미만이고 출혈이 있으니까 예전 같은 경우 0.3 미만이면 우리가 진단을 했었는데 이번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0.5도 이제 가이드는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안티젠과 액티비티 레벨을 보았을 때 레이쇼를 보았을 때 0.85로 0.7보다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 환자는 새로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입 1 본빌레벤 디지즈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단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나온 본빌레벤 디지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출혈이 있으면서 안티젠 레벨이 0.3 미만일 때 타입 1 본빌레벤 디지즈로 진단했었고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출혈이 있으면서 0.3에서 0.5 정도 되면 로우 본빌레벤 디지즈로 진단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혈이 있던 없던 0.3 미만이거나 0.5 미만 플러스 출혈이 있을 경우는 모두 다 타입 1 본빌레벤 디지즈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안티젠과 펑션 액티비티 레이쇼가 0.6 미만 혹은 기관에 따라서 0.5 미만일 때 타입 2로 진단했었는데 이제 바뀐 가이드라인에서는 0.7 미만도 모두 다 타입 2로 진단하라고 바뀌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피노타입 분석을 해보고 그래도 좀 명확하지 않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빌레벤 디지즈 환자고 타입 2A 15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맨스를 총에서 10에서 14일간 오래 좀 지속하고 있고 특히 첫 5일간은 출혈이 많아서 뭐 패드를 1시간 혹은 2시간마다 갈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고 학교도 적어도 하루는 맨스 동안에 빠지고 아이언 디피션시 아네미아도 있고 호르모널 세라피라든지 뭐 트레나스미 엑시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또 최근에 마지막 맨스 기간 동안에 어지럼증도 있어서 응급실도 방문했었던 환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출혈이 많은 환자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2021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 본빌러먼트 이렇게 시비어하고 프리컨텐 블리딩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본빌러먼트 디지즈와 하더라도 롱텀 프로필락시스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레코멘드 1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어한 블리딩이 뭐냐라고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을 요할 정도, 서지컬 인터벤션을 요할 정도, 적혈골 2유닛 이상 주거나 헤모글로빈이 2 이상 떨어진 거나 크리티컬 에어리의 출혈, 인트라크레니얼, 스파이널, 인트라오큘라, 레트로페니튜얼 등 굉장히 크리티컬 에어리의 출혈이 있을 때 우리가 메이저 블리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빌러먼트 디지즈 프로필락시스에 대한 에비던스는 좀 다소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을 이제 끌어모아서 보면은 스몰 랜덤마이트로 굉장히 적어요. 이게 9명, 10명을 나눠서 이렇게 했던 연구인데 보시면 그래도 그렇게 프로필락시스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블리딩도 줄고 첫 출혈까지 걸린 시간도 굉장히 길고 코피도 많이 줄었다라고 연구들이 있었었고요. 몇몇 옵저베이션 스터디에서는 또 역시 블리딩도 프로필락시스 할 경우 블리딩도 줄고 입원도 줄고 헤비 맨슈럴 블리딩도 줄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필락시스를 한다고 해서 다 뭐 어드밴스 이펙트가 더 커지진 않았다, 더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이 연구가 그 랜덤마이저로 나누어서 분석했던 연구인데요. 이게 프로필락시스 그룹이 이게 온디맨드 그룹인데 프로필락시스 그룹은 이제 3일에 한 번씩 이제 본빌러 팩터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환자 그룹이 그렇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서 그 블리딩 프리, 그러니까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N수가 작다 보니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이제 본빌러먼트 팩터를 레벨 1, 2, 3로 나누는데 레벨 1을 일주일에 한 번 주고 그리고도 이제 블리딩이 컨트롤 안 되면 레벨 2 일주일에 2번, 레벨 3는 일주일에 3번 주는 식으로 했었었는데 이렇게 도즈를 줬더니만은 애뉴얼라이징 블리딩 레이트가 이전에 25에서 6.1로 통계학적 유효에 감소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N수가 굉장히 적긴 하지만은 본빌러먼트 디지즈도 프로필락시스를 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프로필락시스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보험에서도 프로필락시스라는 건 적용이 되지 않지만은 패널들이 이렇게 방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프로필락시스라는 거는 본빌러먼트 디지즈 환자에 있어서 출혈을 줄일 수 있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또 향상시킬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예방적 요법을 쓰는 것은 출혈이 정말 심각할 경우, 반복될 경우, 그리고 환자의 나이라든지 패밀리 케어기버라든지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그 환자로 돌아온다면 이 환자는 분명히 출혈이 많긴 하지만은 메이저 블리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메이저 블리딩 아까 말했듯이 입원을 요할 정도나 헤모글로빈 2 이상 떨어진 거나 뭐 크리티컬 에어리에 출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 그 가이드는 권고사항에 맞진 않습니다. 프로필락시스 권고사항은 맞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도대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거기 레코멘드 6에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헤비 맨스트루얼 블리딩이 있는 본빌러먼트 디지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데스모프레신보다는 호르몬 세라피나 트레나사민 엑시드를 먼저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지 환자가 이제 임신을 이제 원할 경우에는 호르몬 세라피는 하지 않고 트레나사민 엑시드를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레코멘드 1 제일 중요해서 첫 번째로 놓은 것 같은데 롱텀 프로필락시스도 해볼 수 있다라고 권고 사항이 있어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본빌러먼트 디지즈 어떤 환자에게 프로필락시스 할 것인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블리딩이 스폰테니어스 블리딩이 2번 이상 있거나 코피가 3번 이상 있어서 뭐 팩터를 필요할 정도의 코피가 3번 이상 있거나 GI 블리딩이 2번 이상 있거나 메노라지 굉장히 심해서 트랜스퓨전까지 할 경우에는 롱텀 프로필락시스도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롱텀 프로필락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어도 그 레귤러 베이시스로 적어도 집에서 투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을 한 1년 정도 이상 혹은 맨스가 심할 경우에만 투여하는 것을 이제 롱텀 프로필락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데이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들은 대부분이 타입 3나 타입 2 환자에게 국한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본빌러먼트 디지즈 타입 2나 타입 3가 많지는 않지만 또 있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프로필락시스를 하는 건 결국엔 GI 블리딩이나 조인트 블리딩 같은 게 있을 경우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코피가 너무 빈번한다거나 조인트 블리딩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레지스트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레지스트리에서는 약 12,000여 명의 이네레티드 블리딩 디스오더 환자들이 있었었는데 이 중에 3,000여 명이 약 23%가 본빌리어반트 디지즈라고 합니다. 이 환자들을 가지고 보았더니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조금이라도 테스트 환자가 950명 가량 됐었었고 프로필락시스를 했던 환자가 약 99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쭉 팔로우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프로필락시스를 하는 환자가 약 5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로필락시스를 하는 환자가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많이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그 임신을 원하지 않는 헤비 맨슈럴 블리딩이 있는 본빌리어반 디지즈 여성의 경우에는 데스모프레신보다는 호르모널 세라피나 트레나사미 엑시드를 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시비어하고 프리컨텀 블리딩이 너무나도 많은 본빌리어반 디지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롱텀 프로필락시스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나온 데이터를 보았을 때 롱텀 프로필락시스는 확실히 본빌리어반 디지즈 환자에 있어서 출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또한 스폰테니어스 블리딩이라든지 힘 아스로시스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다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빌리어반 매니지 같은 거는 결국에는 의사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황이라든지 가족과 면밀하게 상의 후에 리스크나 베니핏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